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최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한 대학교 강단에 올라 대한민국 금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 금융업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왔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산증인으로 불리잖아요. 네, 김승유 전 회장은 우리 금융산업 분야의 산증인으로 꼽힐 만큼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한일은행에 입행한 이후 한국투자금융을 거쳐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권에 몸을 담았습니다. 하나은행장을 맡은 이후 15년간 하나금융을 이끌면서 성공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마쳐 최고의 승부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은 1세대 금융 CEO가 들려주는 금융산업의 역사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금융산업이 성장했는지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해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 금융산업이 지난 50년을 제가 대강 이렇게 들여다보면 97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지난 그 후에 우리 금융산업을 얘기할 수가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 5차 경제개발 계획을 쭉 했을 때 4차까지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DFC, 소위 개발금융기관들이 주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말이 상업은행이지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은행이나 개발금융기관이나 똑같이 그런 DFC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1년에 와서 우리가 그 시중은행 민영화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소위 말하는 관치금융의 이런 피해를 피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가 결국은 IMF라는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냐는 그런 뜻에서 피해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저는 이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화폐라고 하는 공공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평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감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 모든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마다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제가 60년대에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갈 때는 금융기관 채용 공고라는 걸 보고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말을 그때도 우리나라도 썼고 미국도 그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그게 70년대에 들어와서 Financial Industry라는 말을, 금융산업이라는 말을 미국에도 쓰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이라는, 소위 금융업을 산업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산업으로서 인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죠. 사실은 그 후에 인스티튜션이 인더스트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우리 인포메이션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산업으로서 이 금융업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1972년에 50년간 금융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서 지난 50년간 뭐가 바뀌었느냐 하고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 청중들은 이게 굉장한 뭐가 변화가 있었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무실에 에어컨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큼 미국의 금융산업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CD,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라는 것도 1961년에 그 리스틴이라고 하는 시디뱅크의 아주 걸출한 CEO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61년에 CD라는 거를 처음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CD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그거를 처음 했다고 해서 획기적인 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지금 생각해보면 별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건 뭐가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 기술 결정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증기기관차가 뭐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우리 금융산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빅뱅이라는 게 80년대에 오기 시작한 것도 그게 한 10년간 제가 그 은행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데 이렇게 들어갔더니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종이를 그 현금 사이즈로 자른 걸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손으로 씌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연수고, 두 번째가 주판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상업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주판을 잘 못하는데 주판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쟁이니까. 근데 그 이유는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주판 가지고 금융상품을 결산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계가 있어서 일변으로 결산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겨우 결산을 했습니다. 그게 70년대 말이 되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그 일반화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계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MMF 요새 얘기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는 그때까지만 해서 못했고,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나오니까 하루하루 일변 계산해주는 상품이 여기저기 성행하게 되니까 결국 은행 상품이 그런 데로 다 이전해 가는 거죠. 전부 이전해 가서 결국 은행도 견디지 못하고 80년대 초에 와서 레귤레이션 Q라는 저희 금리를 그건 1932년 이후에 그건 50년간 묶어놨던 거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은행에 몰렸던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통적으로 스테이트 뱅킹 시스템입니다. 어느 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메릴 린치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그때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이제 증권회사 상품이다 보니까 CMA라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주간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그러니까 전국에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한 450개의 점포를 미국 전역에 메릴 린치가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부딪히니까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깨져나가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에 레귤레이션 Q, 소위 금리에 대한 자유화가 시작되고, 84년이니까 영국에 빅뱅이 있어서 각종 수요 체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97년에 한 계기가 돼서 20년간 지금 와 있고, 97년까지 80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자유화 물결이 쭉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화 물결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컴퓨터가 싸지고 일반화되고, 그게 우리 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속도가 빨라졌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프로세스할 수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지식산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산업도 기술 발전을 토대로 관에서 민으로 흐름이 이동했네요. 또 아직도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강연을 보니까 금융산업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금융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결국 금융산업의 선진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그 중심에 외환위기도 한몫을 했다고 하니 위기 속에서 도약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 전 회장은 금융산업으로 도약한 이후에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문화를 꼽았는데요. 남들이 하니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문화라든지 재벌 총수 한 명을 믿고 계열사의 리스크를 오판하는 실수들, 모두 잘못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업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금융업의 속성이라고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뭐냐고 물으면 그는 확률이거든요. probability가 리스크죠. 우리 파이낸스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서로 경쟁할 때 A가 B보다 확률 게임을 할 때 1%만 더 확률을 높으면 그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여러분 참 이 교실에 이런 얘기들이 뭐합니다만 고스톱 쳐보셨죠? 혹은 포커 게임도 그렇고, 혹은 블랙잭이라는 거 MIT 왜
선생하고 학생들 했던 뭐 영화도 보셨고 아마 책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 제가 그 50년 전에 실제로 저도 해본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 주말이 되면 누가 설거지 하나 하는 거 한꺼번에 모여서 금요일 때 모아가지고 그 카드를 5덱을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를 빼버리면서 확률 게임을 해본 겁니다. 누구 하나 가상 딜러도 해가면서. 근데 그게 그룹으로 하면 한 사람을 비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그 책에도 나온 소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룹으로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죽더라도 나하고 같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기게 하려면 딜러를 비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산업이 이런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가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위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 시장 위험 같은 거를 누가 경쟁자에 비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거대 기관이나 혹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 있더라면 아마 어느 개인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거에 논쟁이 많아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좀 논쟁이 많지만 저는 그거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볼 때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파고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주식시장이나 환시장이나 혹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켓 그 시장 리스크를 누가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내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팀이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게임은 바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거대 금융기관이 투자해서 하는 거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제가 한 50년 이런 걸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컬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으로서, 기업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그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산업은행이 리테일 뱅킹 해가지고 승패가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미 일본의 그런 채권은행들이, 그게 채권은행이 대체로 다 DFC들입니다. 뭐 장기신용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채권은행이나 몇 개가 있었어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바꾸든가.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갔어야지요. 지금 와서 무슨 거대 인베스트먼트 뱅크 운영을 하는데 이미 그때 글로 갔어야지. 그걸 전국에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리테일 뱅킹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람을 한번 그렇게 채용해 가지고 몇천 명을 수용을 하고 나면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탓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뽑은 사람들을 그 어떻게 보면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을 그냥 직원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게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것이 제가 그 81년까지는 그걸 금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종의 그 기관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 들어와가지고 97년까지는 이런 자유화 물결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자유화라는 것이 결국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만 이게 그 자유가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는 바람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97년에 제가 은행장을 하면서 홍콩 시장이나 싱가포르를 가보면 그때 단기물로 얼마인지 외화를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채를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간단히 2% 3%를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겨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를 다 하면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뭐 경제학 교수님들도 다 알고 언론도 다 알고 다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경쟁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익금을 내는데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줘요.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유동성 미스매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97년 불과 몇 달 후에를 못 보고 그런 거거든요. 금융산업의 승리를 좌우하는 확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김 전 회장의 강연을 들으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봤나요? 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아직도 규제에 잡혀 있어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에 본받을 만한 가문의 재미있는 일화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우리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이거는 산업이라고 늘 얘기합니다만은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성장을 왜 해야 되느냐? 성장을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의 역사를 보면 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합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M&A를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참 그것도 굉장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미국식의 M&A 하는 거는 너무 개수적인데 매몰되어 있는 것 같고 영국 쪽이나 구라파 쪽에 M&A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고 하느냐 하는 쪽에 훨씬 역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M&A 하려면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로벌 뱅킹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거의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홍콩 지점 나가서 지점장부터 공항에 나오면 저한테 혼납니다. 지금 은행에 거기 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요. 현지인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 다 줘야죠. 거기 아이들 학비 다 대줘야죠. 거기다가 해주니까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야죠.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있는데 네 은행장 나갔다고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점장 일이냐 해가지고 막 혼을 내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은행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전무 나왔을 때도 나올 거고 상무 나왔을 때고 아마 누구 나왔을 때마다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쓸 거예요. 혼자 나오나요? 그것도? 여러 사람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컬처예요. 제가 베렌베르 가문 스웨덴 베렌베르 가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조금 알아요. 한 번은 같이 회의를 시드니에서 하고 서울을 들어오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있는데 그 사람 청바지 입고 위에 그냥 허스름 입고 같은 비행기를 나왔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우리 국내 비행기니까 거기 사람 하나 내면 저를 안내하려고 그러길래 나 안내하지 마라. 나는 이 공항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을 안내해서 가다오. 그리고 바깥에 나갔더니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표말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베른베르 가문이 서울에 그런 그게 사무소가 없냐? 있어요. 공항에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물었어요. 너 왜 이러냐? 그 자기 들어가는 호텔로 오라고 그랬다. 신라 호텔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컬처의 차이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우리 재벌의 회장이 미국의 어느 공항에 있는데 저도 아는 분이에요.
거기 담배 못 피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양반이 체인 스모커가 담배를 피니까 거기 직원들이 뺑 돌아 쓰더라고요. 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어디서 종이로 만든 재떨이 갖다가 받쳐요. 그 차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지속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책임이에요. 기업의 책임인데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도 하나의 얘기가 되겠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빌 게이츠. 빌하고 메린다 게이츠가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죠. 워렌 버핏이 자기 돈을 다 집어넣었죠. 그 재단 어떻게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귀하게 보면요.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재단에 있는 돈을 다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서 딴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셜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우리가 놓고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이사가 셋이에요. 빌, 메린다, 워렌 버핏 세 사람인데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재단의 돈도 사회에 다 유효한 부분에 쓰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하고 메린다가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곧장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아주 가장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도 우리도 이제는 사회가 저희가 결합이 되고 통합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저를 좌파라고 그래요. 저는 좌파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피낸시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통합이 될까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에서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문화와 지배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소중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화와 지배구조 둘 다 정말 바꾸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김승효 전 회장이 현재 카카오뱅크 고문을 맡고 있는 등 여전히 우리 금융산업의 조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과거 하나금융에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분들이 현재 금융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금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각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